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99번째 맞는 3.1절 저녁입니다. 오늘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독도 영유권 문제,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이렇게 항변했네요. 3.1절의 이런 상황, 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는지 잠시 후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엊그제 그 끔찍한 시신 동영상 많이들 보셨죠? 일본군에 학살된 우리 조선인 위안부들의 시신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최초로 발굴해서 알린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강성현 교수의 목소리도 함께 듣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는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정치 토크입니다. 오늘은 이 북미 대화,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은 백승주 의원과 토론해 보겠고요. 우리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들,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김희선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오늘 제99주년 3.1절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좀 평가해 보고요. 어제로 끝난 2월 임시국회 이야기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특히 오늘 기념사는 이제 3.1절답게 일본과 관련된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특히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좀 도발적으로 그런 입장을 갖는 일본을 향해서 좀 명확한 우리 입장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그 기본 자세 아래서 독도와 위안부에 대한 일본 태도를 비판했는데 일본은 또 당장 반발했거든요. 일본의 반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직도 제대로 과거사를 반성하고 오지 않다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생각하고, 일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45년 8월 10일 이전에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45년 8월 15일 패전 이전에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다? 네. 자, 그런데 이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기념사에서 강하게 말한 건 좋은데 실제로 우리 정부가 지난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이른바 그 위안부 합의 이걸로 해결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후속 조치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억에는 우리 예산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예산 편성도 지금 안 돼 있고 화해치유재단도 아직 버젓이 그냥 존속하고 있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정부의 방침대로 좀 바로 이행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요. 예. 이제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사실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는 아마도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당장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는 협상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지금 정부의 태도로서는 재협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고요.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본과의 잘못된 위안부 협약의 문제점도 뭔가면은 현재 일본 정부가 그걸 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는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또 강력한 입장을 천명하면서 새로운 어떤 합의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현재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합의에 도달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두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로 남겨두는 게 낫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후속 조치는 곧 잘 될 거라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당장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엔 그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협의도 시작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건 가져가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돌려주겠다는 것이고 저는 일단 그 입장은 올바르다고 보고요. 다만 돌려줌에 있어서 일본이 그러면 송금을
어디로 송금해라거나 어떻게 받겠다거나 일본이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예, 그러면 우리는 그 10억 엔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는 상황을 갖다가 일단은 동결시키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갖지 않겠으며 돌려주겠다라는 입장은 이미 천명된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돌려보낼 어떤 방도를 네. 찾아야죠. 네. 근데 지금 그 화해치유재단 사무실 직원들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이미 그 10억 원에서 계속 지금 나가고 있답니다. 당장 그거부터 중단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거는 당장에 중단해야 되고, 그것은 이제 그 비용을 임시로도 다른 곳에서 예. 염추로 해야지 그 지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기념사에서 이 1919년 네.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봐야 한다라는 입장은 분명히 하면서 100년이라는 말을 5번이나 지금 사용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기본 현 정부의 입장이 상해 임시정부의 어떤 그 법통으로 모든 걸 계산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네네. 또 하나 그것이 또 자주 반복된 것은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내년이 100주년이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뜻에서 그 100주년의 의미를 좀 강조하면서 많이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노회찬 대표께서도 우리 건국의 뿌리를 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잡는 것이 너무도 지당하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거는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반론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일각에서 여전히 48년 8월 15일 그걸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 주장은 사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어떤 역할을 미화하고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 그날 출범했던 이승만 초대정부, 예. 를 이끌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에게 쫓겨난 대통령으로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역사를 갖다 이제 복원시키겠다는 그런 대단히 좀 전략적이고, 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우리 역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어떤 개념을 무너뜨리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예, 예. 자, 정치권 얘기로 좀 돌아와서 어제로 이제 2월 임시국회 끝났는데 이미 그 법정 시한도 한참 지난 이 다가올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이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정말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합의 처리를 갖다가 약속했던 자유한국당이 그걸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법안이 처리된 뒤에 하기로 했던 긴급 현안 질의까지도 앞당겨서 하면서 그 법안 처리를 갖다가 이제 서로 공개리에 서로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그걸 끝내 이제 그 간사들끼리 가합의해놓고 또다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또 그것이 파행으로 끝나는 예, 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3월 5일 날 이제 그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갖고 처리한다는데 이 여야가 합의한 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세요? 예, 그 안에는 왜 이견이 없겠습니까? 예, 사실 그 합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네. 근본적인 문제들, 네. 지방 이 선거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광역 선거에 도입하는 문제와 기초 선거에서 2인 선거구가 결국에 큰 두 당이 하나씩 나눠 먹는 그런 선거 결과가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당제의 현실을 반영해 가지고 이제 중대선거구의 강점을 이렇게 더 반영하는. 예. 3 내지 5인 선거구로 개편하는 문제는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채. 예. 정수 조정으로만 이제 귀착됐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는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셨습니다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나 그 3 내지 5인 선거구가 안 된 거는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은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방선거 제도라는 이유로다가 지방에서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유로 사실 제대로 된 명분 없이. 네. 그 논의조차도 사실은 거부했기 때문에. 예. 저는 전국을 이끄는 여당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건 그렇고 민주평화당이 정의당이랑 공동교섭단체 하자 그러면 하실 겁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부처의 입장을 밝혔는데, 예. 아직 여러 얘기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공식적으로 제한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안의 어떤 좀 민감성이라거나 중요성 때문에, 예. 공식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을 전제로 해서 예.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의도 아니라고 보고요. 알겠어요. 예. 네. 제안이 오면은 정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일본군에게 살해당한 조선인 위안부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 최초로 공개돼서 아주 충격을 주었죠. 이 영상을 발굴해서 공개한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강성현 교수 연결합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언제 어디서 누가 촬영한 거죠? 이 영상은 1944년에 9월 15일 미군 164 통신 사진중대 사진병이었던 볼드윈이 촬영했습니다. 네. 등층의 전투라는 제목의 롤 안에 있던 영상이고요. 네. 저희가 공개한 건 19초짜리 영상입니다. 예. 그 영상에 담긴 주요 내용이 어떤 거였죠? 이 영상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두 번째 프레임이 7초 분량인데, 예. 보시면 성 안의 벽 코너에 어지럽게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예. 벽에 총탄 자국으로 보아서 총살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시신 근처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있고, 그리고 시신의 옷들이 이렇게 불에 타서 말아 올려진 것으로 보아서 불이 났던 것 같고요. 네. 앞뒤 프레임을 보면 각각 6초 분량인데요. 네. 중국군 시체 매장조 병사가 여자 시체들 사이로 오가면서 예. 양말을 벗기고 시체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 군들이 조선인 위안부들을 학살하고 심지어 불까지 지른 그런 겁니까? 총살을 한 것은 맞고요. 예. 불을 지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장이었고, 예. 불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시신이 불에 일부는 훼손이 돼서 네. 이렇게 옷도 불타 있는 모습들이 성 안에서 있었던 것이죠. 일본 군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총살을 했을까요? 그게 참 전투가 이렇게 치열한 일부 전장들이 있었어요. 예. 당연히 일본군과 함께 있는 위안부들 그리고 민간인들이 있었고, 예. 일본군은 공생공사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고 함께 죽을 것을 강요했고요.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옥세였고요. 네. 저는 이것은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이른바 천황폐하를 위해서 옥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네. 제가 볼 때 전멸에 예견되는 상황에서 예. 전시의 성적 위안의 도구로 동원된 이제 여성들을 예. 죽음으로 동원한 문제이고, 예. 이건 전쟁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생공사.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패퇴해서 다 죽게 되니까 위안부들도 같이 죽어야 된다. 네, 심지어는 부상당한 일본군 병사들도 사살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위안부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민간인들도 결국 죽음으로 동원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미군이 그런 걸 촬영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들을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미군이? 미군이 일본군 위안부라는 존재를 깨닫기 시작한 거는, 네. 그러니까 마주대하기 시작했던 건 41년 12월부터 관련한 기록들을 남기고요. 예. 본격적으로 위안부 제도를 이해하기 시작했던 건 83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전장, 그러니까 지금 송산과 등충이라는 곳에서 네. 위안부를 이제 마주대했는데, 네. 일부는 처음에 위안부임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냥 여성이라고 적군의 여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살아있는 분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 이게 그냥 적군의 여성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조선인 여성임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런 군에 동원된 조선인 위안부라는 걸 알고 그걸 문서로도 다 남겼습니까? 네, 그래서 신문 보고서들이 있고요. 예. 이번의 경우의 문서는 그러니까 이제 학살을 증명하는 그런 이제 문서 기록은 미중 연합군의 작전 일지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군이 이제 미군에게 작전을 지휘하는 미군에게 실시간 일 단위로 이렇게 매일 단위로 보고를 하는데요. 예.
그 13일 밤, 그러니까 등충성이 함락되기 직전인 밤에 예. 성내 시가지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네. 그날 밤에 일본군이 성 안에서 조선인 여성 30명을 총살했다는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군 측이 작성한 공식적인 기록과 문서에도 조선인들이 위안부로 강제 동원됐고 심지어 학살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다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예, 남아있고요. 모든 지역에서 조선인 위안부들이 다 학살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이런 전장에서 그 일본군에 의해서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조선인 위안부 여성들을 학살한 것이 없진 않다. 네, 네.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앞으로도 더 나오겠죠? 사실 이런 기록들이 쉽게 발굴되는 건 아니에요. 예. 저희가 김학순 할머니 증언 이후 26년이 지났는데요. 예. 이제서야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서 기록들을 그렇죠. 다양한 소스의 문서 기록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 안에 이제 내용이 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쉽지는 않지만 계속 해야죠. 네, 맞습니다. 네, 계속 좀 애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강성현 교수였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3.1절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는 이 항일투쟁, 독도, 위안부 이쪽으로 좀 좁혀서 구성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이제 매년 이런 발언을 할 기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보통 제일 크게 보는 게 8.15, 그 다음 3.1절로 보거든요. 예. 보통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런 게 별로 없었죠. 맞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대화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개헌, 여야 협치, 적폐 청산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도 없었어요. 예. 이게 이제 과거하고 차이를 보면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메시지의 양과 기회가 많은 편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좀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고 말하는 기회가 작기 때문에 말할 때 이걸 다 넣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어제 대구 2.18 그 민주운동 기념식에서도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예. 그리고 그동안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로 해가지고 국정과 관련한 다양한 구상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반복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럼 오늘은 3.1절 딱 그대로의 메시지만 집중하자. 이렇게 일본 판단한 관련 것 같아요. 것만. 예. 네. 어제 그 2.28 대구 민주운동 기념일 특히 대구에서 열린 첫 기념식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집중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 기념사에서 오늘 기념사까지 관통하는 느낌이 있어요. 독재와 외세에 대한 투쟁,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 어제 2.28 같은 경우엔 대구 지역 학생들이 자유당 정권의 강제 등교 조치에 반발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와 저항운동을 벌인 것이고 이게 4.19의 이제 모태가 된 거거든요. 예.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에는 첫 번째고 대통령으로서 문 대통령이 첫 번째 참석인데 예. 국민이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촛불혁명으로 증명된 민주주의 정신이 2.28 민주운동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예. 그럼 지금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이제 만들어진 정부라고 이제 자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뿌리가 2.28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네. 그런 특히나 대구는 보수의 심장부,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그나마 제일 높은 곳. 이래서 그렇죠. 또 좀 시각이 다르죠. 예, 그 어제 대통령도 말했지만은 대구 경북이 항일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고 2.28처럼 미승만 독재에 대한 첫 저항도 대구 경북이고 예. 인혁당 사태의 중심도 사실은 대구거든요. 그렇죠. 보수적인 이미지하고 다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보수의 기본 가치가 애국, 공동체에 대한 헌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내 재산 이런 건 보수의 원래 가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혁신 유림이나 이 경북 지역의 이른바 양반, 영남, 남인 종갓집에서 항일 투쟁에 가장 많이 나섰다. 이게 이제 진정한 보수의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 정치적 영향 이런 걸 계산하게 되잖아요. 이게 흥미로운 게요. 예. 앞으로 일정을 짚어보면요. 어제가 2.28 대구였지 않습니까? 네. 봄이 되면은 마산에서 3.15 이거 기념식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참석했어요. 예. 저 대통령 참석할 것 같은데 4월이 되면 4.3 추모식 제주에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여기 꼭 참석하겠다고 대선 때 약속도 했고 예. 4월 되면 또 4.19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에서. 5월이 되면 5.18 광주가 있잖아요. 5.18. 6월이 되면 서울에서 60항쟁 기념식이 있어요. 하하, 그러네요. 그리고 3일 뒤가
지방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그냥 전국에서 줄줄이 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런 거네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날씨로 치면 어느 나라든지 봄에 이게 집중되긴 해요. 하긴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뭐 갑자기 만든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공교롭게도 다 민주주의의 가치, 시민의 저항, 국가의 폭력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정치적 영향이 있을 것인데 근데 이게 뭐 야당이라고 해가지고 저 기념일에 대해서 반대한다든가 가치를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이건 뭐 보수 진보의 일이 아닌 것인데 네. 근데 이제 누가 더 잘 구현하느냐를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결국 이제 지방선거하고 이제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어제 대구 228 기념식에는 정당 대표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어요. 빠졌어요. 대구에 적자를 자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상하네요. 뭐 바쁘셨겠지만은 이러면은 저는 좀 더 부정적인 면이 돋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럼 앞으로 3.15, 4.19, 5.28, 자유한국당 이거 다 요즘 속된 말로 패스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하, 예. 여기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진정한 보수를 잇는다.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는 게 맞겠죠. 네. 아무튼 그 지방선거 때까지 남아있는 그런 스케줄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계속 민주주의 쪽으로 그렇죠. 나올 기회가 많다. 혁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겁니다. 재밌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매주 목요일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 토크 코너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두 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네. 자, 오늘 뭐 마침 3.1절이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양쪽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표창원 의원 뭐 여당이니까 칭찬하실 테니까 짧게 하시죠. 네, 우선 뭐 너무 명확한 메시지 정확하게 역사적 의미를 잘 되새겨 주셨고요. 네. 우리 3.1 독립만세운동으로부터 비롯돼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이제 만들어냈다라는 것과 네.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해야 한다. 한 명확한 메시지, 독도에 대해서 더 이상 영토 분쟁 일으키지 마라. 그렇지만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 함께 해나가겠다. 예. 주변 피해국들에게 진실한 사죄해서 함께 상호협력, 평화구 지켜나가자. 아주 훌륭한 메시지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3.1절 기념사인 만큼 3.1 운동 또 그 이후에 우리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그런 역사적 의미를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현 정부 이전에 어떤 현대사 속에서 성취한 그런 세대들에 대한 평가에 좀 인색했고 또 우리 현대사를 전개해온 두 축인 자주와 국제 질서라는 축이 있다면은 예. 국제 질서의 어떤 그런 영향을 좀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부분은 좀 균형감을 잃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고요. 네. 더구나 3.1 운동의 정치적 원리로서 민주공화제, 국민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예. 공감을 합니다만 예. 이 한반도에서 3.1 운동에 있는 한반도 전체에서 민주공화제와 국민주권이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3.1 운동을 개성해서 북한의 인권을 해결하고 북한을 빨리 민주공화제로 국민주권이 살아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하나의 그 의지, 비전 이런 예. 부분들이 좀 당겼다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1절이나 광복절 대통령 기념사에는 남북 관계가 꼭 좀 등장하던 게 상례인데 이번에는 그쪽 언급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은 3.1절 메시지에 담아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았고요. 특히 한일 관계의 가장 그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독도 문제에 대해서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도 일본이 문제를 야기했고요.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북한과의 관계는 핵 포기, 비핵화를 향해서 우리가 북한을 대화로 이제 유도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예. 특히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해서 유엔과 함께 해나가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북한과 관련된 메시지는 이후에 광복 또는 6.25 전달할 때가 꽤 있고 또 기회가 있다. 그렇죠. 대화 분위기를 좀 진척시켜 난 다음에 해도 충분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백성주 의원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건국의 뿌리를 이제 1919년 상해 임시정부로 삼고 내년이 되면 이제 건국 100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는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백성주 의원은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부분은 또 역사적인 어떤 인식의 논쟁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하나의 국제사회 일원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기점을 한다면은 48년 정부 수립을 기초로 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역사의 정통성 부분에서 우리가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하나의 앞으로 이런 논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봤을 때는 48년 정부 수립을 선포한 그날로 보고 하나의 뿌리 정신의 측면에서는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뭐 계속 앞으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적 측면은 19년, 국제사회적 측면으로는 48년 이렇게 보시는군요, 백성주 의원은. 그렇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 대목은? 우선 미국의 경우에 1776년 7월 4일 우리의 3.1 독립만세운동처럼 독립선언한 날이거든요. 네. 국제사회 어디도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3.1 독립만세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수립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분명히 사용됐고 그 태극기, 애국가, 이 국가 상징이 다 확정이 됐거든요. 현재 우리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선 당연히 48년 정부 수립 또는 45년 광복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것도 함께 기리면서도 대한민국의 의미는 처음 대한민국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우리 민족이 독립을 선포한 기점을 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목 그 정도 말씀 듣고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우리 정부가 좀 다각도의 외교 행보를 보여주었고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앞으로 북미 대화가 될 거냐 말 거냐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백성주 의원? 평창 동계올림픽의 어떤 메달로 평가를 한다면은 관련된 국가 지도자들의 여러 논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용 대 노력 이렇게 해서 성과 이렇게 봤을 때 김정은이 외교적으로 금메달을 딴 그런 동계올림픽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별로 안 들고도 외교적 목적 또 국가 전략적 목표를 많이 달성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남북 관계에서 긴장 완화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한미 관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국제 협력 부분에 좀 소홀히 다루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특히 우리가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국내의 하나의 일체감, 국론이 좀 통일되어 있어야 되는 이것이 외교의 큰 자산인데 김영철 정찰국장의 어떤 북한 대표단을 오면서 국론이 분열됨으로써 이것이 하나의 외교 자산에 큰 손상을 주었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나 이방카가 왔을 때 이것을 적절하게 해서 무역 마찰을 해소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외교 평가라는 게 하루아침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비용 대비해서 성과를 많이 얻었던 그런 외교 행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금메달이면 우리나라는 무슨 메달입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공동 금메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평가하기 이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동메달? 그 메달을 순위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미국은 무슨 메달입니까?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에 트럼프가 파놓은 함정에 북한이 말려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을 트럼프를 금메달로 평가한 나라도 있는데 평가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미국도 일정 부분 북한에 대해서
다시는 안 쏟겠다. 쏘아온 방법들 안 쓰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함으로써 북한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도 절대 속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미국은 대북 정책, 대한반도 정책, 자기 메시지에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확인했던 그런 성과를 거뒀다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많이 얻었고 미국도 나름 성과를 거뒀는데 우리는 잃은 게 많다. 우리 백승주 의원은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우리도 올림픽에 흥행을 성공시켰던 이런 부분들은 성공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표창원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는 지금 백승주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마치 그 피겨에서의 심판 판정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지난 도쿄올림픽 때 우리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거의 뺏겼지 않습니까? 이번 대한민국이 백승주 위원님의 평가에서 금메달을 뺏긴 것 같은 그런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고요. 다른 국제적인 위원들을 보면 국제 언론이겠죠. 미국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프랑스의 르몽드 모두 다 평창올림픽 외교는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다 이렇게 다 내리는 기사들을 썼죠.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금메달을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장 핵심은 북핵 문제 관리의 해결 시스템이 그전까지는 미국, 중국, 북한이었다. 대한민국은 패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소외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평창올림픽 외교를 통해서 한국, 미국, 북한으로 선수, 플레이어가 교체됐다. 이런 평가들이 많죠. 특히 그 북한 측에서 물론 여러 시도를 하고 자신들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던진 평양 초청이라는 미끼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덥석 물질 않았죠. 현명하고 신중하게라는 표현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용한 건데 미국과 협의 또 북미 대화가 우선이다. 이런 원칙을 제시하셨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보다는 객관적일 수 있는 외신들의 평가는 평창올림픽에 대한민국이 금메달이다. 이런 평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 연말만 해도 기억을 좀 되살려보면 오스트리아, 프랑스가 북한 위협 때문에 안전 문제로 참가가 불투명하다. 미국에서도 그랬었고요. 그랬었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북한의 참가를 이끌어내고 최대 규모의 참가단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대한민국의 성공이죠. 백승주 의원님 판정 때문에 그 금메달을 뺏겼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금메달을 우리 대한민국이 예를 들면 지금 개막식과 폐막식을 넣고 보면은 그 헤드라인들을 전부 북한이 갖고 왔어요. 개막할 때는 김여정이 모든 그 국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또 폐막식 때는 그 김영철이 또 그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우리가 많이 손해봤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남북관계 해소에 기여됐다는 평가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 김영철이가 했던 이야기를 보면은 와서도 하나 입장 변화가 없어요. 오늘 발표된 거 보면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또 비핵화 이야기도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했던 이런 것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좀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아쉽다. 북한 때문에 좀 가려졌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에 대한 얘기로 이어가서 백승주 의원 내친 김에 앞으로 북미 대화의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필요합니다.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는 왜 필요하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대화가 필요하겠죠. 제재와 대화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 대화가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대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대화가 된다면 대화를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대화, 북한 핵 폐기와 관련돼서 의미 있는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핵 동결이라는 애매모호한 이런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북한 핵 폐기를 논의하는 것을 의제로 북한이 수용하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대화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형태로든 대화는 대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가 미국과 북한의 어떤 그런 대화는 극적인 데서 이루어져요. 94년에 이뤘던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극적인 제네바 기본 합의서를 만들 때도 미국이 그 영변 정밀 폭격 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미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통해서 김일성에게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위기가 있고 절박해질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진행되면은 어떤 질적인 변화가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표창원 의원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백승주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예. 우선 북한이나 미국 모두 대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은 어쨌든 북한이라는 위험 요소, ICBM급의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듯한 상황이고요. 네. 거기다가 핵탄두 경량화가 어느 정도 진척되는지 확인은 안 됐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 보여지죠. 네. 이 상황에서 선제 공격론도 나오지만 이 부분은 실현 가능성도 부족하고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예. 사실 많은 우려들 제기하기 때문에 예. 그 가능한 옵션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예. 북한 역시 현재 그 제재 압박 큰 효과 없다. 큰 소리는 치지만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예. 얼마 전 우리 휴전선에서도 북한 병사가 굶어서 못 살겠다라고 해서 지금 넘어온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조종자 역할 하느냐. 그래서 북한과 미국 모두 나름대로 명분 내세울 수 있으면서 예. 대화를 통해서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결국은 그것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겠죠. 예. 그 부분은 분명히 가능하고 또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그 대목에서 이제 한미 합동 군사 훈련 문제가 의제가 되는데 백승주 의원께서는 패럴림픽 이후에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겠죠? 정부도 그런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미 연합 훈련과 올림픽과 우리 관련해서 조금 영향성이 이해되지만은 예. 남북 대화 때문에 특히 북한의 압박이 굴복해서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예.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표창원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사회 일각에서 네. 이건 네. 중단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난번에 북한이 열병식을 하면서 조금 생각보다 규모를 줄여서 했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 것처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긴 하되 과거보다 조금 줄여서 축소해서 하는 거는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표창원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분명한 원칙이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지금은 올림픽 휴전 기간이고요. 예. 구체적인. 그래서 예. 패럴림픽이 폐막되는 18일 이후에는 사실 기존에 진행해오던 모든 군사훈련은 재개되는 것이 맞죠. 예. 다만 두 번째 원칙은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다 보니까 예. 한미 협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과연 이제 대화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북한이 지금 현재 계속 이야기하는 미국이 대화의 문턱을 좀 낮춰달라라는 예.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어떤 여건을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예.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고요. 예. 그러한 서로 간의 조건이나 여건 조성의 상황에 맞춰서 예. 한미 합동 군사 훈련도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고 예. 너무 축소 내지는 연기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논의하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한미 간의 합의와 동의에 예. 따라 다른 거죠. 두 분 다 짧게 한 말씀씩. 최악의 경우로 다시 한미 합동 군사 훈련 하는 걸 빌미로 북한이 또 미사일이나 핵 실험하고 이런 최악의 경우는 없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성주 의원.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다. 북한을 평생 연구원 입장에서 보면은 합의하고 합의 이행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체제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합의와 관계없이 대학 분위기와 관계없이 자기들 일정대로 예. 전략적인 도발,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은 그러한 그것을 할 가능성이 늘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표창원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여전히 가능성 당연히 열려있고 과거에 북한이 그랬던 전례들도 있죠. 아하. 다만 지금 미국이 제재 압박의 수위를 높였지 않습니까? 네. 완전 해상 봉쇄 상태까지 들어섰고요. 북한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도발을 한다면 당연히 제재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고요. 높아지죠. 그 부분은 우리는 그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경우로 가지 않고 대화의 국면이 잘 이어져 가기를 함께 좀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오늘 3.1절인데 한쪽에서 3.1절 기념 행사가 열리는 동안 또 다른 쪽에서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 이런 좀 정치적 성격의 그런 행사들이 또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소리들을 한번 다 같이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행사에서 안첩으로 20년을 살고 나온 신영복을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입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네, 양쪽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그렇습니다. 오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정부의 3.1절 기념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는 처음 한 거죠? 그렇죠. 예. 기존에 하던 어떤 그런 딱딱한 형식 이런 걸 좀 벗어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기념식 참석자들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독립문 앞까지 약 400m 구간을 3.1운동을 재현하면서 행진하는 그런 행사도 가졌습니다. 예. 여기 이제 대형 태극기, 김구, 안창호, 유관손 등의 독립운동가들의 대형 초상화 이런 것들이 쭉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광화문, 대한문, 서울역, 종로 등에서는 이 보수단체 회원들의 어떤 태극기 집회가 아주 상반된 분위기 속에서 열렸습니다. 그 보수단체 회원들의 집회 구호는 주로 어떤 것이었어요? 문재인 정권이 김여정, 김영철 이런 북한 사람들을 국빈 대접을 하는 바람에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됐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주한미군을 문재인 정권이 쫓아낼 것이다. 또 문재인 정권이 한국을 공산화시킬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권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뭐 좀 극단적인 구호까지 나왔는데요. 예. 성조기는 물론 이스라엘 국기까지 등장을 해서 여러모로 이제 좀 의아한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또 등장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왜 등장하죠? 그것도 이제 맥락 부분으로 보면은 이제 기독교 단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갖고 나온 것 같은데 예. 좀 생뚱맞다는 느낌이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일부 진보 성향 학생 단체의 경우에는 보수 단체와 스스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기를 들고 나온 단체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서울 종로 탁골공원 인근에서 청소년 및 대학생 단체들이 3.1절 기념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태극기 대신에 한반도기를 들고 나오는 그런 단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 과거에는 이제 태극기를 들고 독립을 외쳤지만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하여간 3.1절은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우리가 이제 독립을 요구한 그런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끼리 어떤 정치적 갈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어서 좀 씁쓸한 그런 감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 한국일보는 2010년 하반기에 이상은 다스 회장의 지분을 이시영 씨에게 옮기도록 하는 계획이 프로젝트 G라는 이름으로 수립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을 검찰에 확보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시영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 계획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실제로 실행되지는 못했는데 이게 이제 그 좌초됨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시영 씨에게 다스 및 관계자들의 수익을 옮겨주는 방식으로 편법 승계를 택하게 됐다라는 게 이 보도 내용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다스 관련 의혹이. 이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와 삼성의 소송비 대납에 대한 의혹 이것도 이제 상당한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다스가 입주해 있는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청와대 문건이 다량 발견됐다. 이것도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의혹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스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인사들이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대목도 검찰 수사의 또 중요 부분이죠. 또 국정원 특활비 문제도 있고요. 검찰이 이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죠. 만일 이 비용과 관련해서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이 받은 특수활동비가 18대, 19대 총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에 쓰였다.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또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 대선 자금을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 이런 등등 또 확대되고 있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 과정에서 이상득 전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각각 8억 원과 14억 원을 전달했다. 이 소식 전해드렸죠. 예. 또 대보그룹이 관급공사 수주의 편의를 봐달라면서 수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에게 줬다. 이런 뇌물 의혹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 소환은 초읽기인데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택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좀 유력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머니투데이 보도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뇌물 액수가 지금 거의 100억 원 수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각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의 피해자로 이달 중순께 포토라인에 서는 방안이 좀 유력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어제 전남 완도군 청산도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된 어선 근룡어 실종자 7명 가운데 2명이 오늘 선체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경남 거제에 거주하는 박모 씨와 인도네시아인 모 씨로 이제 신원이 확인된 상황인데요. 해경은 항공기, 경비함정, 잠수부를 총 투입해서 수색을 계속하고 있는데 기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용돌이와 어망이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선체 내부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전복됐는지 그 사고 당시 상황은 좀 파악이 됐어요? 이 근룡어 선장 진모 씨가 어제 오후 1시가 되기 좀 전에 지인과의 통화에서 기상악화 때문에 청산도로 피항한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좀 파악이 됐고요. 네. 이후 오후 4시 28분쯤에 사고 해역을 지나던 유조선에 의해서 이 배가 전복이 돼서 침몰 중인 채로 이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확인 결과 이날 오후 1시 16분부터 근룡어의 이 선박 위치 식별장치, 이 영문자 약자로 AIS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꺼져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됐다는데요. 결국 통화 직후에 사고가 났다. 이 가능성이 지금 가장 크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사고 당시에 청산도 인근 해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순식간에 어선이 뒤집어졌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미국이 지난주 하와이에서 이른바 탁상훈련으로 불리는 이 북한을 겨냥한 비밀 전시작전 계획 점검을 진행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한반도에서 잠재적 전쟁 명령이 내려질 경우에 미군 병력 및 장비 소집 그리고 북한 타격 이 시나리오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네. 이 내용 중에는 이제 다수의 미군 정찰기가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미 재래식 정규군과 특수부대가 북한 핵시설을 목표로 배치되는 그런 상황 등이 이제 설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작전 계획 내용을 보면은 미군 1만 명이 전투로 부상할 수 있고 또 민간인 사상자도 수천 명 또는 수십만 명까지 달할 수 있다. 이런 예측치까지 나와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훈련이긴 합니다만 이런 게 이제 전쟁 가능성을 좀 높이는 그런 행동이어서 좀 불안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 심상치 않은 기류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대목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군 수뇌부에 북한과의 어떤 군사행동에도 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고 이미 태평양 지역의 미군의 경우에는 이 탄약이 지상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에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다만 이제 감당해야 할 인적 비용이 너무 높은 것으로 드러나서 훈련 과정에서 이 북한과의 전쟁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 미군 수뇌부 사이에 커졌다. 이 점은 이제 뭐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예. 이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의 공격 결정은 전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에 달려있다. 이런 평가로 기사를 끝맺고 있는데 결국 한미 간의 좀 긴밀한 협의 채널을 상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철강 규제 트럼프 대통령이 곧 결정한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이름이 현지 시각 1일 곧 이제 나오는 것이죠. 백악관이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폴리티코 등이 이제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1일이고 현지 시각 1일이면 이제 내일 새벽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각각 24%, 10%의 관세 부과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국무부의 1, 2, 3안 중에 1안에 이제 가까운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건데요. 예.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2안 12개 국가에 이제 50% 이상의 관세를 매기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는 셈인데 아직 상황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꽃샘추위가 옵니다만 3월 1일이고 해서 같이 듣죠. 박인희의 봄이 오는 길.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를 보면 남성이 98%고 여성은 2%에 불과하답니다. 그만큼 여성들은 독립운동 참여한 분들이 적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크게 외치는 분이 있습니다. 지워지고 잊혀졌을 뿐 그 역사의 순간에 여성들은 언제나 함께 했다는 건데요. 자,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가 있어요. 거기에 회장을 맡고 계신 전직 국회의원이시죠. 김희선 회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언제? 항일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입니다. 아, 정확히 항일. 네, 항일. 예.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로 명명하기는 4년 전이고요. 네. 이번에 사단법인이 되면서 총회에서 앞에다가 항일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네, 4년 처음 전에. 출범한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이걸 처음 만들 때부터 회장을 맡으셨어요? 그 처음부터 제가 맡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제가 이제 의원 생활을 그만두고 되게니까 네. 이제
제가 그 친일 진상 규명법을 만드는데 제가 앞장섰었잖아요. 국회에 계실 때. 네, 국회에 예. 있을 때 그거를 응원해 주시던 바깥에 계시던 역사학자들이란가 이런 분들이 저하고 이제 모임을 하고 있으셨는데 의원이 그만두고도 김유선이 할 일이 또 있다. 이제 그러시면서 김유선이 여성운동가라서 정치에 참여했으니까 여성 독립군들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사실 뭐 솔직히 유관순 누나 언니밖에 모르는데.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유관순 한 분. 그렇죠. 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 역사 공부도 안 해서 제가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책을 몇 권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냥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이 일제 36년간에 그렇게 정말 투쟁을 했는데 이게 역사에 묻혀 있다니 그렇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그냥 그러면 이분들의 그 뜻을 계승하고 또 묻혀져 있는 분들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 게 그래도 국회의원 했던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옆에서 역사학자 여러 선생님들이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께서도 이걸 만들고 회장까지 하고 계시지만 이거 하기 전에는 전혀 모르셨군요. 모르죠. 미안합니다. 창피하죠. 부끄럽고. 하긴 우리 국민이 지금 상당수가 그럴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제가 처음에 소개했습니다만 국가보훈처 등록된 독립유공자 남성이 12,000명이고 여성이 14,600명. 14,600명. 네. 여성이 293명. 그렇죠. 이제 이번에 6명 됐다 그러는데 제가 4년 전에 할 때는 242명이었어요. 그 사이에 한 50여 명. 네, 50명이 늘어났죠. 네. 근데 뭐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런가 보담도 뭐 그렇게 저희가 그런 거 노력할 만큼 여력도 없었고요. 또 그렇게 할 만한 뭐가 좀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제 그 뭐 보훈처에서 노력도 있었지만은 또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사학자들이나 가족들이 신청도 하고 그래서 또 저희도 조금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겨우 그리고 저 이번에 이제 처장님이 피우전 처장이 새로 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지금 그게 좀 완화돼서 지금 이제 293명으로까지 외국인들까지 합하면 296명인가 7명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려면 연구자가 됐건 가족이 됐건 뭔가 기록과 뭘 찾아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절대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 가족들에 대한 구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정걸 의원님의 가족들의 구술이라든가 그러면 또 뭐 차영조 선생님의 가족들의 구술이라든가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제가 자라면서 들은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 이렇게 퍼즐 맞추기로 맞춰보면 거의 90%가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고모 이모들이 독립군들이 내려오면 밤에 내려오면 빨리 옷을 만들어서 입혀보내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게 무슨 잘할 때 그냥 옛날 얘기처럼 듣던 얘기가 각 가정에서 그 소위 말하는 독립군들 또 독립운동가들, 혁명가들을 뒷바라지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다 묻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뒷바라지야 뭐 너무나 많을 것이고 뒷바라지뿐 아니라 앞장선 분들도 그렇습니다. 또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일 여성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사표를 하면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총도 쏘고 그야말로 화총도 만들고 이런 분들이 역사 속에 다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남자현 선생님 같으신 분 오늘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또 최초의 의병대장인 윤희순 의병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고 이런 분도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남자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여성 안전군이십니다.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분인지. 손가락 두 마디를 이제 그 경북 분이신데 손가락 두 마디를 잘라가지고 피를 내서 그 당시에는 일본이 조선은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 이걸 국제사회에다가 퍼질 때랍니다. 그럴 때 우리 남자현 열사는 손가락 두 마리 세 개 다 알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두 마리 잘라서 조선 독립원
이거를 신청해서 전하려고 그러다 미수에 끝입니다. 발각이 돼서. 혈서를 써서. 혈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이제 결국에는 그때 감옥살이 오래 하시게 해서 이제 그 일을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역사에 묻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역사를 어떻게 지금이라도 많이 발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작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제는 뭐 100년이라는 걸 지금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역사성에 현실적인 것, 또 사실적인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고민이긴 합니다. 내친 김에 남자연 네. 선생 또 그다음에 여성 의병대장. 예, 윤희순 예. 최초 여성 의병대장이 계셨는데 예. 이분의 경우는 당시에 여성 의병대를 여성 30명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으로만? 네. 그래서 여성 의병가를 가르쳐요. 네. 지금도 나오겠거든요. 나가서 여성들 다 나가서 나라 지키며 남자들 치면 이것도 여성 의병이 할 일이라네. 이런 제목으로도 불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어디 가서 강의할 때는 최초의 여성 군인은 윤희순 의병장이 조직한 30명의 의병군이다. 그 당시의 인구와 그 당시의 마을의 거리, 그 당시의 거리 이런 걸 따지면 여성 의병군이라고 해도 네. 정말 과언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예. 네. 그냥 그러니까 남성들이 만들어놓은 의병대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요. 자주적으로 여성으로만 우리 만들어 봅시다. 네, 그 목소리를 네. 그때 이미 그럼요. 윤희순 예. 선생님이 그 당시 했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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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일반 국민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는 네.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걸 이렇게 쭉 하나하나 찾아내고 발굴하고 하는 게 이 기념사업회의 첫 번째 사업이겠군요. 네, 첫 번째 사업이기도 하지만 예. 저희가 이렇게 정말 열악한 이런 그 사단법인 조직이 그 발굴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걸 뭐 그만한 뒷받침이 돼야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그 삶과 투쟁과 역사를 다른 젊은이들에게나 또 많은 일반인들에게 알림으로써 교육사업? 그렇죠. 교육사업도 하고 저희는 요즘에는 이제 교육사업 하기는 또 찾아와야 교육을 시키잖아요. 네네네. 뭐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예. 그러나 요즘엔 주로 문화활동으로서 그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 중에 작년에 8월 달에 네. 3.1 혁명에서부터 8.15 광복에 이르기까지라는 예. 그런 그 슬로건을 걸고 여성 독립운동가들 그나마 사진이라도 있는 분들 그래서 그 당시 292명인데 133분의 네. 초상화를 52명의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들은 그 상징적인 그분들의 투쟁을 상징하는 것들을 이제 그려가지고 네. 또 이게 잘라 조각도 하고 그렇게 해서 292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행진을 했어요. 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예.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초상화를 네, 들고 예 그거를 광화문 예. 그 광화문 예술정대원 그 개념 거기서 서울 역사 서대문 역사관 연까지 그렸거든요. 예. 걸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네, 2.4km인데 그날 이제 비도 많이 왔는데 그 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예. 그 후에 그 초상화를 들고 걸었던 학생들이 예. 최소한 자기가 안고 걸었던 여성 독립운동가는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산교육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번에도 자원봉사자 학생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3.1 혁명일을 맞이해서 그 당시에 그 함성을 노래로 만들어 보자. 네. 그래가지고 합창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육의 방법을 그야말로 선전 홍보도 하지만 참여시킴으로써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시면 누가 언제 어디서 뭐 했다고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역사는. 네.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작업으로 좀 교육과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그 초상화는 전시가 됐나요? 그렇죠. 오늘은 133분의 초상화를 탑골공원 지금 한 열흘 동안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당시에 예. 저희가 했던 걸 보실 수 있고 나머지의 133분을 뺀 분들은 이제 성함만 쭉 성함 써서 이제 걸어놨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강연회 이런 것도 계속 쭉 꾸준히 그렇죠. 해오셨죠? 네. 몇 년 전부터. 그렇죠. 강연회를 이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륙을 휘달리던 여성 혁명가들이라는 좀 이렇게 좀 섹시한 제목으로 대륙을 휘달리던 여성 혁명가들. 네. 그래가지고 약간의 사회주의적인 그 당시에 무슨 이념이 문제가 있었던 때가 아니니까. 뭐 좌파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에 대한 거가 또 역사, 그분들은 더더욱 역사에 묻혀진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을 얘기하면 다른
다른 악명으로 그렇죠. 보는 그렇죠. 겁니다. 예. 작년에는 저희가 그런 분들을 주세숙이나 허정숙이나 네, 이런 분들을 저희가 그 고명자나 또 알렉산드라 스탄가비치라든가 또 김시명 장군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제가 조명을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놀랍게도 지금은 뭐 교육하면 역사가 조금 많이 관심들 있어져서 많이들 오신다고 해도 저희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한 50명쯤만 와줘도 좋겠다 그런데 140명이 오신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는데 강당이 꽉 찼겠네요. 네, 그렇죠. 너무 찼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이 매스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외 암살이잖아요. 암살 영화. 예, 영화. 그다음에 그 밀정. 그 밀정은 저희 교육생이 만들었습니다. 예, 이준식 그 대표라고. 네. 물론 그 전에 이 관심이 있었던 분이지만 이제 각오하기는 그렇게 해서 영화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그런 영화가 이제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인식과 네. 이해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네. 조금 아까 언급하신 그 좌파 독립운동가들 조명했다는 거에 주세죽, 허정숙. 주세죽 그분은 남노당 그렇죠. 총책이던 박헌영의 부인이죠. 그죠? 네. 그리고 허정숙은 이제 그 북쪽에서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죠. 그러니까요. 네. 예. 네. 그런 분들의 이제 그 당시의 삶을 왜 조명하게 되느냐면 여성이 자기 삶의 주인이 어떤 거라는 걸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보여준 인물들이거든요. 네. 이제 그 속에 그야말로 독립이라는 것, 자주국가의 독립으로서의 선언이 가지는 것과 여성의 그 당시의 삶을 것을 비교할 경우에 지금 세대에게도 큰 교훈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도. 얼마 전인가 기자 출신 작가 조선희 작가가 네네. 그 선생님이 책을 쓰셨죠. 아마 새 여성형. 새 여자라는 책에 주인공이 요 주세죽, 허정숙, 고명자 한 분 더 있었죠. 네, 그렇게 세 분이셨죠. 그 책 저도 아주 재밌게 읽었었는데. 재미있게도 읽으셨겠지만 상당한 그 진보적인 분들이 그들의 생활이었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그걸 읽은 분들이 그거 진짜인가? 다 진짜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이런 일쭉 하시면서 새롭게 만나게 된 여성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우리 김희선 회장께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다든지 제일 좀 존경스럽다든지 제일 존경스럽고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이분은 좀 꼭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분도 있으면 어떤 분들도 있을까요? 안경신 선생님이라고 안경신 여성 독립운동가. 네. 이분은 함경도 분이신데 평안도 함경도 양쪽 분이신데 그때 임신이 7개월 때예요. 그럴 때 이런 분들이 의열단 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일본의 그 소위 말하는 식민지 그 자기네 건물 이런 거를 폭파합니다. 예, 그 폭파하는 그런 일을 직접 참여하고 이름 그래가지고 나중에 7년 살고 나와서도 그 애기 핏덩어리를 이제 거기서 낳고 또 안고 나와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 이런 건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네, 존경스러운 분이고 조신성 선생님 같은 신분은 조신성. 네. 그런 분은 학교에서 교장도 하셔서 그 당시로 봐서는 연영지 좀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어져 가지고 학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할 일은 자주독립이다. 이걸 가르치는데 한 예화로 이렇게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가다가 일본으로 와서 잡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조신상 그 선생님이 그 일본군을 끌어안고 눈동로 부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젊은이들을 도망시키는 겁니다. 네. 예, 이런 거며 이런 그 아주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하자면 정말 이 시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이제 그 오강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그 가족 중에 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 할머니는 이 회의를 해가지고 다음에다 알려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임정에서 회의한 걸 가지고 몽땅 외서 임정에서 하던 걸 그대로 가서 알리는. 가지면 잡히잖아요. 기록을 남기면 안 되니까 머리에다 외가지고 왔는데 한자도 안 틀렸다는 얘기를 전설처럼 사실로 나와 있습니다. 암기력이 대단하신 분이었군요. 네. 그런 분들이 계셨고 다 얘기를 정정화 우리 또 독립운동 우리 임정희 할머니라 안쌀님이라던 그분의 경우는 끓여드릴 게 없어서 그 절절매서 동양이라 해서 끓여줬다든가 이런 얘기들 그리고 실제는 이런 분들은 그나마 자손들에 의해서 또 국가가 어떤 자료가 있어서 국가로부터 서운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이제 기념사 앞에서 이제 가슴 아파서 어떻게 서운은 선제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인정받는 부분, 그렇죠.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그게 7급부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4월 9일에는
4월 9일에 저희 국회에서 그 이정걸 의원의 그 할머니 네. 김은숙 여사라든가 고모가 이규숙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의 그 사람은 15살에 감옥을 갑니다. 그 이숙이 그 고모라는 분은 그런 분들의 그 생활 투쟁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하면은 또 한도순 여성 독립운동가 이 얘기는 그야말로 꿈에도 하는 그런 정말 맺힌 이야기를 쓴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최은선 장군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최은선 장군의 그분의 그 부인역 김성애람 이런 분들의 삶을 하나씩 보면은 네. 이게 정말 또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구체적으로 같이 돕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국을 뒷바라지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 제목으로 지금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마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네. 예. 그러니까 절대 98대 2가 아닌 거죠? 아니죠. 저희는 50대 50입니까? 50대 50 넘죠. 그래요? 예. 저희는 그 자부하는 게 여성이 더 많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한 집에 독립운동가가 나오면 아들도 하고요. 형제가 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둘 다 잡혀가면 여기는 며느리가 셋이에요. 예. 그럼 이 셋들이 또 해요. 이런 사례들이 그냥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요즘에 이렇게 하면서 3, 4년 전부터 든 생각은 그 당시에 여성들이 역사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높으셔서 나라를 찾아야 된다 오직 한 일념으로 네. 그거 일념으로 남자들 뒷바라지죠. 소위 말하는 그 뭐 노부모 복양하고 자식 키우고 경제 활동인인 농사 짓고 그다음 남편이 감옥 가면 뒷바라지하고 그것도 자기가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네. 이게 다 사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역사가 또 우리 후대들이 기억해 주지 못하면 정말로 나라가 어려울 그렇죠. 때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앞으로 이 항일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단기적이라도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네. 목표가 있다면 지금 그 중국이나 미국이나 또 이제 미국 하와이도 기지만은 그런데 흩어져 있는 여성 독립운동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스토리를 들어서 다 이제 외국어를 해요. 예, 이게 어려움이 많죠. 예. 그런 이제 이런 분들의 이야기와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모아보는 일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삶과 투쟁을 역사 속에서 살려내는 일입니다. 네.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아이들한테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 투쟁이 얘들의 그 잘하는 저기 정말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독립운동이 가지는 의미가 역사 속에서는 어떤 것을 너희들에게 주고 있고 너희들은 네.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데의 매개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일이 많네요. 너무 많습니다. 자료 발굴, 정리, 네. 또 교육, 네. 홍보. 네. 우리 교과서 같은 데도 이런 건 좀 별도로 좀 다뤄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또 요구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오늘 새롭게 맞아. 여성 독립운동가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들. 네, 좀 이렇게 관심이 좀 가져질 것 같거든요. 네.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항일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김희선 회장을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뜻깊은 99주년 3.1절 저녁에 보내드린 시사자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